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이 오늘 정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내란 특검이 어제 2차 소환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에 대해 시안과 결론을 정해두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원이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을 연기하면서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5개 중 4개가 중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이 오늘 나란히 현판식을 열고 정식 출범합니다.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한 내란 특검까지 모두 3개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 체제에 들어가는 건데요. 지난달 12일 새 특검이 임명된 지 20일 만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오늘 소환 조사합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박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두고 최 해병이 안장된 국립대전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최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수사 첫날인 오늘 순직 해병 특검은 현판식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합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 해병의 순직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도 오늘 현판식을 열고 서울 광화문 인근 사무실에서 수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20일간의 준비 기간 동안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모두 16개 의혹에 대한 수사 기록과 법리 검토가 진행됐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수사 범위가 일부 겹치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일단 순직 해병 특검이 먼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법상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대 특검이 모두 수사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의 소환도 곧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일을 오는 5일 토요일 오전 9시로 확정했습니다.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1시간 미뤄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거절했는데요. 1차 조사 일주일 만에 2차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9시에 출석하라는 내란 특검의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내란 특검의 소환에 처음 불응한 겁니다. 당연히 적법한 소환에는 출석을 하실 겁니다. 2차 조사가 불발되자 내란 특검은 오는 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고 요구하며 신경전이 재차 벌어졌지만 특검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특검은 출석 시간 조정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회 일반의 업무 개시 시간, 지난 조사 경과 및 조사량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5일 오전 9시 출석을 재차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입니다. 만약 5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일 조사에선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고자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의 무인기를 납품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해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임명되는 즉시 이재명 정부 기조의 검찰 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안정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불안감을 준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사법 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또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구상하는 개혁안이 검찰 조직의 해체와는 다르다고 평가하며 검찰청을 쪼개는 법안과 거리를 뒀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 제가 법안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향의 개혁은 추진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표면상 검찰청 조직은 그대로 두되 기소권 또는 공소유지 권한만 남기고 수사권은 완전히 떼어내는 방식의 개혁을 염두에 두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 개혁의 윤곽이 곧 드러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여권의 검찰 개혁 드라이브 분위기 속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심 총장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검찰 지휘부도 잇따라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검찰 조직의 안정을 외쳤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불과 취임 9개월 만입니다.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겨냥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 총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기수사 결정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했고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 총장이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던 시기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에 앞서 이진동 대검차장과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등 전 정부 때 임명된 검찰 지휘부도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검찰 지휘부가 잇따라 사퇴한 당일 곧바로 이번 정부 첫 검사장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 정부 때 좌천됐던 임은정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그야말로 파격 인사란 평가입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사장으로 2단계 승진해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대전지검에 있던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 좌천된 뒤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언론에 충분히 알려져서 공무상 기밀이 아니다라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발령된 김태훈 차장검사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맡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김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부산 고검으로 발령되면서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 추미애 라인으로 통했던 검사들이 복귀하면서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서울 동부지검장은 검사장 중에서도 요직으로 꼽힌다며 나중에 승진이 더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선 직후 공석이 됐던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이 발령됐습니다. 성상원 대전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대검 차장으로 이동하는 등 수평 인사도 이뤄졌습니다. 이들 인사는 오늘 4일자로 예정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경우 추가 검찰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검찰 조직 개편에 바람이 부는 가운데 신임 법무부 차관도 변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됐던 이진수 차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 일부 절차가 부적절했다 말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야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선에서 국민들은 수사기소 분리해라라고 표를 준 것인데 일개 행정 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일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등에서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신임 법무차관은 개혁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관련해서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지난 정부 검찰에서 이뤄졌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이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보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안방 조사하고 황제 조사하고 핸드폰 신분증 뺏기면서 수사하셨던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조사 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안에 충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의 업무 보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투자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혼선을 인정하며 취임 후 내놓은 첫 부동산 관련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니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며 최근 주식시장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니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번째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며 선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달라는 말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국무회의에선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을 언급했는데 최근 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혼란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제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언급해 시중의 자산이 금융시장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세금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는 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부동산 대책인 대출 규제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우선 지켜보면서 주택 공급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6억 원 이하 고강도 대출 규제의 여파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거주할 전세 자금을 마련하려면 이주비 대출이 필요한데 이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실제 이사를 앞둔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입니다. 올해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주민들이 철거를 위해 이주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주비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6억 원까지만 가능한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주변 아파트 전세금이 6억 원을 넘어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심지어 다른 집이 있는 조합원은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규제로 이주할 돈이 없다, 세입자를 내보낼 돈이 없다는 등 아우성입니다. 정말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과 같이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치고 아직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지는 모두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53곳 4만 8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신문고엔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이주비 대출을 규제에서 빼달란 조합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주 전까지 기존 주택을 정리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은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각에선 조합원들이 2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축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어제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적용되면서 6억 원 이하 대출을 받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수도권에선 이미 6억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막힌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적은 대출도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김태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나흘째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입니다. 규제 시행 전 주택담보대출 문의와 방문 고객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애초에 포기를 하고 안 오시거나 아니면 빨리 금요일에 오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많이 방문을 안 하시는 것. 수도권 주담대가 6억 원으로 막힌 데 이어 이번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며 6억 원 이하 대출 문턱까지 높아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대출 금리의 1.5%포인트 가산 금리를 더해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현행 규제 탓에 수도권 주담대를 6억 원 넘게 받을 수 있던 차주는 DSR 시행과 무관하게 6억 원 한도에 가로막히고 6억 원 미만 대출 가능 차주도 타격을 받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려고 할 때 DSR 2단계 때보다 1,200만 원이 깎인 3억 5,200만 원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연봉이 1억 원이면 6억 원을 가까스로 받을 수 있었지만 5억 8,7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도 지난달 27일 국정위에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급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며 한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야는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모레까지는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상법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과 협상의 문을 열어두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세제 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이전보다 더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룰 강화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대적 자본을 방어할 필요가 있고 이미 예견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놓고선 이틀째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은 막아야 한다면서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에선 그럼 그 빚은 누가 갚느냐면서 맞섰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이틀째 민생지원금, 채무탕감 필요성 등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식 세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장기 연체자나 5천만 원 이하 채무자에 대해 빚을 탕감해주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를 두고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액이 1,300조 원에 육박한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할 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빚 타령이나 할 한간 상황인지. 민주당에선 빠른 경기 회복이 일어나도록 상위 10%에게도 당초 정부안인 15만 원이 아닌 25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예결위 의결을 거쳐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모레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면서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면서 조속히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지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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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문회에 이어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현장 의원총회입니다.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과 함께 최근 발표된 수도권 대출 규제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배추 총리, 장농 총리, 스폰 총리라고 불리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현금 6억쯤은 장농에 가지고 있으니 대출 규제를 6억 원으로 해서 현금 부자만 이 부동산 취득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 통과로 맞서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김 후보자 고발을 검토하면서 총리 인준은 여야 합의 없이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국무총리 인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부처의 장관 진용도 이제 대부분 갖춰졌는데요. 아직 장관 인선이 베일에 쌓인 곳은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입니다. 누가 유력한지 강영호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며 19개 부처 중 17개 장관직이 채워졌습니다. 법무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현역 의원 중에 발탁한 가운데 이제 남은 자리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입니다.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을 지휘할 국토교통부의 경우 현역 의원 발탁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상경 신입 1차관이 교수 출신인 만큼 부처 장악부터 정책 추진력의 극대화를 위해 여당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인 한마평으로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손명수 의원, 사선 중진의 윤우덕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문체부 장관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직접 인선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등 예측이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또 의지와 한편으로 계획이 좀 단단하신 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하는 어떤 임명에 있어서 좀 조심하고 또 고민이 깊어지시는 것. 당초 인선이 유력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문화예술인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역 의원 중에는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모경 의원을 비롯해 친명 핵심이자 역시 문체위 소속인 김윤덕 의원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의힘이 송원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이후 15번째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는 건데 첫 일정으로 오늘 오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임하는 송원석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이후 15번째 비대위입니다. 비대위원으로는 사선의 박덕흠, 재선 조은희, 초선 김대식 의원과 홍영선, 박진호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으로 전당대회 일정과 규칙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해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으셨고요. 비대위 구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던 반탄파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당내에서는 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 나왔던 집단 지도 체제로의 전환 문제에 대해선 송 비대위원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현행 단일 지도 체제로 새 지도부가 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8시 반쯤 신인 지도부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후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5개의 재판 중 4개가 중단된 건데 유일하게 남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 역시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시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식사대금 등 1억 원 넘는 금액을 법인카드 등을 이용해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이 어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인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로 추정됩니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이 중단된 건 이번이 4번째입니다. 위증교사 항소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9일, 대장동 등 의혹 사건은 그 다음 날인 10일에 기일 추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중단되면서 이제 남은 건 이번 달 22일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뿐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 역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중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공직자 후보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많은 이들에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로 추천된 방송인 유재석 씨가 단호한 입장을 밝혀 화제입니다.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동료들이 소식을 전하며 이러다 진짜 장관님 나오겠다 화두를 꺼내자 유재석 씨는 장관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쳐 웃음을 자아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에선 국민 MC가 정말 국민장관이 될 수도 있겠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누리꾼들이 많다고요. 새 정부의 주요 부처 인선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문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도 인선에 어려움을 나타내며 아직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데요. 의외의 깜짝 인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사고를 내도 하필 경찰서 앞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간큰 운전자가 퇴근하던 경찰관에 딱 걸려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원경찰청이 공개한 CCTV 영상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멈추는가 싶더니 그대로 차량을 돌려 달아나는데요. 그때 마침 퇴근하던 경찰관이 현장을 목격해 바로 추격에 나섰고 택시와 시민들도 합세 뺑소니 운전자를 붙잡았습니다. 이 뺑소니범 0.2%가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이었다고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상하이 레고랜드가 정식 개장을 앞두고 지난 주말 시범 운영을 하던 도중 잇따른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표 놀이기구인 롤러코스터 빅 레고 코스터는 출발 직후 꼭대기 구간에서 갑자기 열차가 멈추면서 탑승 중인 이용객들 10여 명은 37도 폭염 속에 40분 넘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D 영화관에선 천장에 갑자기 물이 쏟아져 객석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고 관람객들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는데요. 레고랜드 측은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사과했지만 현지 누리꾼들은 아이들과 가기엔 아직 불안하다, 제대로 점검하고 여는 게 맞다며 비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덥습니다. 당분간은 폭염이 계속될 전망인데 이럴 때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노동계는 폭염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획일적인 작업 중단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세현 기자입니다. 찜통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무더위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서울 시민도 부산 시민도 비가 아니라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을 피하려고 우산과 양산을 들고 거리를 걷습니다. 확실히 많이 더운 게 느껴지고 있고요. 집에 실내에 들어갔다가 잠깐 나와도 이제 공기부터 확 달라지다 보니까 나오기도 좀 싫어지고 그런. 서울 32도, 대구는 36도 수준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면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게 됩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의 31%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규칙 개정안을 올 여름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획일적인 작업 중지 명령은 업체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고 고용부는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휴식이 보장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도 감독의 내용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후에 수칙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선방망이 처벌이 감독이 될 것입니다. 더위가 가혹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 고용부 장관이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극심한 더위가 찾아온 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곳곳에서 40도가 넘는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100년 관측사상 가장 무더운 6월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여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기로 가득 찬 프랑스 파리 도심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우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맞고 분수대에 몸을 적셔보지만 역대급 폭염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시민들은 무더위에 하루하루 지쳐간다고 입을 모읍니다. 공립학교들은 휴교에 나서 학업이 중단됐고 수온이 더 높아질 것이란 우려에 원자로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스페인과 포르투갈 기온도 40도를 나란히 뛰어넘으며 유럽 전체가 기록적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100여 년 만에 가장 무더운 6월을 기록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기상기구는 일시적 기상이변이 아닌 새로운 기후 현실이라며 인류는 폭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verybody is at risk. The frequency and intensity of extreme heat events is increasing in Europe. 이번 더위는 이동하지 않는 고기압에 지표면의 열기가 더해져 뜨거운 공기망이 만들어지는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기온 상승에 따른 열돔 현상이 앞으로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에 유럽인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자 일명 러브버그로 불리는 붉은 등 우단 털파리가 수도권 일대에 무더기로 출몰했습니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익충이란 이유로 적극적인 방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까만 러브버그 떼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잔뜩 날아다닙니다. 등산로 곳곳은 러브버그 사체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발들 틈이 없이 그냥 새카매요. 정상 그 주변에 보면 그냥
뭐 그 벌레 그 죽은 뭐 사체라 그럴까? 그리고 좀 미끄럽고 악취도 좀 심하고.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출몰한 계양산입니다. 이곳의 러브버그가 인근 도심으로 확산되는 건데요. 제가 불과 1분 동안 이곳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벌레가 모여들었습니다. 일명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붉은 등우단 털파리는 중국 남부 등에 서식하는 곤충으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짐에 섞여 들어왔다는 등의 가설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출몰한 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9,000건을 넘어섰는데 전년도 5,600건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지나가다가 얼굴에 부딪히고 이럴 때는 깜짝 놀라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방안책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 연구에 따르면 러브버그 성충은 체액이 산성을 띠고 있고 특별한 천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브버그 유충은 낙엽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독성이 없는 익충이지만 생물학적 방제가 어려워 도심까지 러브버그가 확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화학적 방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생물이 대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러브버그 출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생태계 균형을 고려한 과학적 방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경마장에 공룡이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가장 포악한 공룡으로 잘 알려진 티라노사우루스인데요. 이날만큼은 두려움보단 웃음의 대상이었다고 하네요. 출발대에 게이트가 열리고 날카로운 이빨에 커다란 꼬리, 짧은 팔의 공룡들이 전력 질주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에서 열린 공룡 옷 입고 달리기 대회. 남녀노소 300여 명이 티라노사우루스 복장을 하고 달리기 경주에 나섰는데요. 하늘만 보고 달리는 공룡에 결승선을 앞두고 넘어지는 공룡까지 각양각색이죠. 낙하산을 맨 채 1500m 상공에서 뛰어내린 공룡도 등장해 진풍경을 연출했는데요. 웃음과 열정이 가득한 이 대회,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이번엔 공룡보다는 귀여운 이 동물이 대거 거리로 나왔는데요. 반려동물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우리 곁에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 체크무늬 치마를 입은 당나귀가 참 앙증맞은데요. 신문지로 온몸을 감싼 당나귀와 그 주인까지 엉뚱하면서도 정성이 대단해 보입니다. 당나귀와 주인들이 이렇게 각기 다른 개성을 뽐내며 거리 행진에 나섰는데요. 당나귀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대회도 열려 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농부의 오랜 친구, 당나귀를 기리기 위한 지역 축제라네요. 그런가 하면 잔뜩 몰려든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곳도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지상낙원으로 불리는 곳인데 이 불청객을 퇴치하러 팔을 걷어붙였다고 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로 유명한 휴양지 멕시코 칸쿤입니다. 그런데 해변을 따라 검은 해초가 넘실거리고 있군요. 자연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썩으면서 암모니아 냄새도 풍긴다는데요. 해군과 학생, 지역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트랙터도 동원해 해초를 걷어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바다 해초이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려들었다죠. 전문가들은 해수온도 상승으로 해초의 성장이 촉진돼 올해 카리브해에 최대 10만 톤의 해초가 자랄 수 있다고 경고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의 굿모닝 경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직장인의 평균 점심값은 9,500원이고 수도권 점심값은 그보다 높은 11,5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12개 주요 업무 지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 삼성동의 점심값이 15,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뒤이어 강남구와 여의도동, 서초구 등의 지역이 뒤따랐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백 대표의 이딴 논란 탓에 타격을 입은 가맹점주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자 다음 달부터 배달 매출의 로열티를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상생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같은 상생 방안에 합의했는데 본사가 점주들이 입은 피해의 일부를 부담하는 지원책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리금융은 이로써 은행, 증권, 보험 등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 체제를 11년 만에 다시 완성했는데 이번 인수가 재무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어제로 1년이 됐습니다. 60대 운전자가 차량 페달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고령 운전 대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SUV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다 시민들이 서 있는 인도를 그대로 덮칩니다. 피할 새도 없이 벌어진 사고로 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현재 8톤 트럭도 막을 수 있는 방호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너편은 아무런 조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펜스가 설치가 됐지만 다른 지역 다니면서도 좀 불안함이 있기는 해요. 고령 운전자분들이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운전하면 아무래도 좀 그 인식이 좀 떨어지시다 보니까. 지난달 12일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등 고령 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막는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어떤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예방하는 것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겠나. 일본은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탑재하기로 했지만 한국은 시범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버스처럼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배를 만들겠다. 바로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입니다. 9월 정식 운항을 앞두고 어제 시민들이 처음으로 배에 탑승했는데요. 직접 타본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와 아쉬움이 엇갈렸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함께 타봤습니다. 딸을 아는 아빠와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가 설레는 표정으로 배에 오릅니다. 한강에 대중교통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1년 5개월 만에 시민들이 처음 한강버스에 타는 순간입니다. 한강버스 지금 출발합니다. 시민 45명이 탄 한강버스는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해 뚝섬을 지나 1시간 만에 잠실에 도착했습니다. 좌석 밑에는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와 함께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라이트와 호각이 비치돼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없이 강 풍경을 보며 이동할 수 있는 점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좀 버스는 도로 위에 달려서 막 멈추고 그런데 이건 한강 위에 달려서 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날씨는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많은 인원이 좁은 곳에 몰려 있다 보니 무더위는 객실에도 여전했습니다. 배 선착장에 가기가 어려운 점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여기 버스 타러 오기까지가 지하철 타고 또 내려서 계단 이용해서 오는 게 임산부한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기는 하거든요.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심한 소음도 개선해야 할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시즌3로 대장정을 마무리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사흘 연속 93개국 시청 1위를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즈 결말에 대한 호불호가 엇갈리는 가운데 황동혁 감독은 희생을 통해 인간성의 가치를 전하고 싶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6년간의 제작, 집필을 거쳐 역대급 흥행까지.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긴 여정을 마무리한 심정은 아쉽기보단 홀가분이었습니다. 한 창작자로서 이보다 더 사실은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시즌을 두고 대중과 평단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호든 불호든 실망감이든 사랑이든 다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서 당초 구상한 건 해피엔딩이었지만 집필 기간 정치권을 비롯한 전 세계의 혼란을 지켜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결말에 대해선 단순히 비극적이라기보다 인간성의 승리로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희생을 그리고 싶었어요. 시즌3 후 번외 작품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구상은 없다면서도 진행한다면 가면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 특히 강릉은 아침 최저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하는 초열대야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폭염특보는 또 한 차례 확대 강화됐고요. 오늘 낮 동안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 강릉과 대구 36도, 경남 밀양은 37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낮 동안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영남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전북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27도, 강릉이 31.3도, 대구 28.4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구는 36도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낮 동안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